자, 우리 86번가 빛광우 아니 정광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약간 오늘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미리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광우 대표님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근데 거의 나가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다 매크로. 네, 물가, 금리, 뭐 미국의 고용지표. 제일 그게 관심 많으시니까. 다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걸 물어봐야 되나.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월쯤이면 3%대로 내려갈 수 있다. 네네. 사실인가요? 그런 전망을 하신 게? 저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6%대, 뭐 6.3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게 이제 1월 거였고, 6월 지표가 발표된 한 7월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5월 지표가 발표된 6월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거니까 이제 7월에 7월에 발표가 나오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3%대라면 굉장히 빠르게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예측이 아니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베이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달이 가장 물가가 높았던 해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작년 수준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 폭이 지속이 된다라고 네. 이렇게 가정만 해봐도 3%대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이제 작년보다 속도가 빨라져야 네. 3%대가 안 나오고 더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뭐 제가 볼 때에는 뭐 어쨌든 가장 강한 그런 것들은 피하지 않았나,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계산을 넣어 보시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이 제가 알기로는 YOY로 전년 동월 대비로 9.1% 네, 맞습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기저 효과도 있고 네네. 물가 자체가 좀 진정되는 것도 있고 그 진정이 안 돼도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냥. 진정이 안 돼도 3%대가 나온다고요? 왜냐면은 이게 전년 동기 대비니까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제가 이제 물가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가가 좀 이렇게 나올 거예요라고 하면 디플레이션의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가 마이너스가 되면 디플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디스인플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3%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야 물가 마이너스 돼야지 3%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예. 물가가 계속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고 있는데 네.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후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물가가 이 정도 속도로 이제 좀 감속이 될 거예요라고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물가가 내려와 내가 지금 소비하는 건 다 가격이 높은데 그 가격이 할인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죠.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3%대라고 하면은 9에서 마치 6%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3%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숫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보다는 또 높은 거고. 네. 그거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베이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아 보이는 효과인데 그러면 그 지점까지 간다면 증시가 갈 수 있는 루트라든지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그걸 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하반기에는 이게 재차 상승할 위험이 있어요. 재차 상승.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저가 많이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가에 구성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수요가 자극한 것도 있을 것이며 네. 그다음에 공급이 자극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치만으로도 또 그렇죠. 너무 기대 인플레가 발생한 것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6월까지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대해 가지고서 벌써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근데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그 물가가 우리가 내려가는 이제 경로를 우리가 밟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거죠, 생각을요.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물가가 정말로 흘러갈까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하지 지금부터 제가 이건 이렇게 완전 될 거고 저건 저렇게 될 거고는 사실 저는 못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디플레이션은 먼 나라 이야기고 먼 시기의 이야기일 테고 디스인플레이션 정도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그래도 그거는 투자 환경에는 좀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연준의 경우에 결국에 우리가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네.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에 지금 가장 아주 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근원 PCE 물가 네. 지수 대비해서 아마 기준금리가 1.5에서 6%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정책금리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근원 PCE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를 보시는 것이 아주 나중에는 키워드 이제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연준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이게 올해 말에 3.5%거든요. 네. 근원 PCE 물가가요. 그러면 이제 5%가 조금 넘는 네. 최종 금리가 설정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2월 달 FOMC 회의를 하고 이제 연준 위원들은 아니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스텝들이 예상한 거는 일단 3% 초반으로 네. 약간 낮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4% 후반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 조정치를 미래를 계속해서 이제 현실에 따라 가지고서 자꾸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일단은 3%대 정도로 보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좀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도 이제 그런 제약적인 레벨도 좀 이제 뭐 더 제약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좀 완화적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기준은 근원 PC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랑 PC가 있는데 그 PC를 기준으로 그것도 근원 네, PC를 네.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한 1.5% 정도 네. 플러스 한 게 최종 금리가 네. 될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계산을 누가 얘기를 했냐면 뉴욕 연은 총재가 네. 이 화두를 꺼냈고 이제 그거를 1960년부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근원 PCE 물가 대비 해가지고서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6%가 정책금리가 높았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되돌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냐를 보면 점도표 경제 전망이 3, 6, 9, 12월 회의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9월하고 12월 회의 때에 경제 전망 점도표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경제 전망에서 코어 PC 물가 거기에 1.5에서 1.6을 더한 걸로 그 점도표들이 다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것이 되돌아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서로 공유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하, 좋습니다. 요건 이제 항상 그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테고요. 약간 이제 그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원체 2022년 매크로에 너무 이제 크게 대여서 화들짝 많이 놀랐고. 근데 과연 2023년도 과거 1, 2년만큼 매크로를 많이 신경을 써야 할까에 대한 대답은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다들 매크로를 워낙에나 막 전문가가 되셔가지고서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이제는 내려오더라고요. 네, 중요도는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괴롭히겠죠. 네. 갑자기 막 1, 0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한 뭐 0.9, 0.8 이렇게 쭉쭉쭉쭉 매크로에 대한 중요도가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도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실제 이제 실전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당연히 매크로 이제 참고하시고 열심히 이제 분석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랑 좀 많이 연동을 해서 주식 비중도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심플한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왜 매크로라는 거를 보느냐라고 네. 했었을 때에는 이제 모두가 원하는 것은 큰 하락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락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나눠보게 되면 뭐 5에서 10% 이거는 하락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물론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분석의 틀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요. 네. 20% 내외 정도는 정말 아픈 하락인데 그게 판을 깨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20%짜리는. 네. 그러면 20%짜리도 제가 맞출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30% 이상의 막 엄청나게 큰 시대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최대한 한번 그래도 이거는 맞춰보자라는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서 사실은 그러면은 연준을 공부를 하는 것이 일을 이제 공부를 할 때에 분석을 해볼 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해서 제가 연준을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
이제 뭐 가을 겨울부터 해가지고서 지금부터는 이건 진짜 역금융에 들어갈 수 있고 과거로 보면은 이거는 좀 30% 하락이 나올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되겠다였었고 사실 그 이후에는 지금 뭐 30%씩 빠지면 사실 충분히 빠진 거거든요, 주식이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지금 관심들이 많으시니 네. 저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제가 뭐 나온 회사도 그렇고 저는 바텀업인데 저에게 이 매크로나 중앙은행을 본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용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그냥 기업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0% 지수가 흔들리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다만 네. 30% 이상 빠지는 거는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매크로를 보는 건데 다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물론 이제 어떤 블랙스완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뭐 그건 희박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제가 알 수는 너무 없는 거죠 결론을 정확히. 네. 근데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일단은 좀 그래도 희망이 더 많은 것 같다. 희망이 더 그렇게 많아 생각을 보인다.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요즘에 혹시 어떤 주식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런 눈여겨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리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은 예, 미리 예. 이제 좀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종목은 본인이 가급적 보유를 안 하시려고 또 하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하면 네. 마치 이게 무슨 뭐 리딩방도 아니고 아, 뭐 주식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건데 막 이게 잘못된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나는 따라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냥 경제 주식 관련해 가지고서 재밌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이거를 뭐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는요. 그 엔터주 되게 좋아하신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엔터주는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뭐 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이런 게 좀 같이 번지면서 이게 혹시나 오버밸류 영역으로 가는 거는 아닐까 과열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뭐라 그래야 될까 걱정과 우려 혹은 시기와 질투 약간 이런 게 좀 교차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그렇고 혹시 지금 그 관전평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터주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일단은 엔터주라기 보기에는 두 회사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보니까는 특히 이제 경영권이 달려가지고서 뭔가 이걸 가지고서 다툼이 생기거나 네. 혹은 사실 시작은 뭐 이거를 최대주주가 그 전에 매각할 수도 있다 이것부터 또 막 예. 얘기했는데 제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누가 뭐 매각 이거 뭐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고 하면 5만 가지 소문이 다 돌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은 그 중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지고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야 내가 한 다리 건너서 누구 아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게 엄청 많이 정보 루머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거 자체는 아마 본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네. 본인들도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거를 그냥 알고서 만약에 뭐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를 하시는 거고 사실은 뭐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넘어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두 기업만 놓고 보면 뭐 하이브와 SM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맞고 그 경영권 분쟁과 상관없는 다른 엔터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니까 JYP는 계속해서 뭐 그냥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신고가 갈란다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YG엔터도 약간 뭔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상대적으로 시총이나 이런 거는 가장 낮고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엔터 쪽이 좋은 기회를 이제 맞이를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당시에 네. 굉장히 이 온라인 쪽에서 성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네, 유튜브나 SNS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반사수혜였을 뿐이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때의 저변이 되게 많이 넓어졌고 이제는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융합이 돼가지고서 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 뭐 사실 어디에 어느 소속사의 어떤 가수 이제 아이돌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이제는 공연을 하는데 네. 그 공연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네. 다 또 이제 매진이 돼서 앵콜 공연을 추가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그 사이에 코로나 사이에 이게 체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지금부터 이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았고 엔터사들이 본인들이 이거를 잘 하기만 하면 과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쪽 혹시 그 산업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등등이 있는데 그 가치주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은행주들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네네. 은행주가 항상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평균 회기로 위에 올라가면 좀 얻어맞고 밑에 내려가면 좀, 배당도 있고 굉장히 싸네. 이게 반복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주주 행동주의 기대감으로 빡 오르고 막 신고가 가다가 또 당국에서 은행은 공공재다. 공공성을 더 강조를 하니까 또 이제 또 뭐랄까 한 고점들이 많이 내려와서 20-30%씩. 은행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은행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은행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규제는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이제 부채 문제가 한번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 PF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 터졌는데 그거를 정부가 다 돈을 풀어가지고서 막기는 어려운 형국이고 네. 다른 금융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은행이 많이 이제 그 안정화를 시키는데 작년 4Q에는 기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이 정말로 너무 과도할 정도로 뭐 성과급도 준다든지 아니면은 과도할 정도로 약탈적으로 이자를 뺏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과도할 정도로 이자를 그 배당을 지급한다든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견제를 받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한도 내에서는 은행 자체는 뭐 우리나라 은행들은 건전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과거 대비해서 체력은 높아졌고 지금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책적으로 많이 얻어맞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과도한 수준까지 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와도 그렇게 또 세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은행업이 정말로 좋고 라이선스를 다 내줄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해외 우리나라 진출했던 은행들이 이제 탈출을 안 했겠죠. 아, 그렇죠. 우리나라 뭐 사실 뭐 예. SC제일은행이나 시티은행 들어와 있지만 네. 그분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 사업 네. 축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데 새롭게 들어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뭐 비슷한 예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재보험사, 제2제보를 항상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네. 제2제보가 만들어지기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제2제보는 만들겠다고들 금융당국은 말씀을 하시죠. 네. 마치 제4 이동통신 이런 이야기처럼. 네네.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융으로 네네.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제조업 이런 거는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으니 금융 쪽으로는 우리가 요거를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해칭을 하셔야 되는 걸 테고. K금융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신 그 또 존리 대표님이 네. 어떻게 항상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그걸로도 좀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금융이 사실 글로벌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금융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자국만의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각국마다 금융사들을 쭉 합산해가지고서 시가총액에서 금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네. 국가별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자국 산업에 비례해가지고 딱 그 정도 크기고 네. 예외들이 존재합니다. 뭐 가령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특화를 시킨 회사가 그 맥쿼리가 그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글로벌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뭔가를 좀 특화해가지고서 금융사를 만들면 그러면 그건 좀 이제 글로벌화돼서 우리가 원래 가질 수 있었던 크기보다 더 큰 금융사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 실력의 문제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낙에나 규제들이 우리도 뭐 해외에서 한국에 금융사가 투자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로 장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융이 워낙에나 중요하고 그 나라 국민의 일상생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약탈적으로 가져간다 싶으면은 뭐 어떻게 장벽을 정치인들이 예,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나올 수밖에
있더라고요. 규제를 네. 만들고. 네네. 그러다 보니 아예 그냥 뭔가 특화된 컨셉이 테마가 있는 그런 쪽들이 이제 그나마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은행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무역금융 같은 것도 뭐 많이 이제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가장 큰 그 해외 진출해서 수익을 내는 게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 나가면 거기 네. 은행 현지법인 맞습니다. 쫓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여서 그래서 딱 말씀해 주신 게 자국 산업에 비례해서 성장을 한다.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대출의 영역, 은행들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차원에서는 네.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해외 직접 투자 쪽에서 네. 뭔가 뭐 사실 이제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그거는 저는 만들 정도는 안 되고요. 음. 뭐 그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제 그 하나의 컨셉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컨셉. 네. 예. 그러니까는 뭐 그것이 뭐 일종의 그런 사실 예시라고 들만한 게 글로벌에서 맥쿼리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듭니다.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럼요. 실제로 한다라는 거는 많이 힘들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뭔가 제휴를 많이 맺어가지고서 뭐 일본의 은행들 같은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지분을 이제 일부씩 취득하는 거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거든요. 일본 은행들이요. 예. 어. 뭐 딴 데들 뭐 여기저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도 이제 동남아 쪽에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기는 한데 뭐 안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주요하게 들어가면은 뭐 규제를 당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2대나 3대 정도로 해서 이제 투자자로 들어가면서 저변을 또 좀 넓힐 수도 있는 영역이지 않나. 인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금융이 수출 산업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딱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직접 투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처럼 많이도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금융사라든지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 기업들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 지분을 사모아야 된다. 그게 어떤 뭐 전략적 제휴 측면이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일종의 재투자 겸 어떤 재무적 투자 겸 이런 식으로 또 좀 아이디어들은 많이들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죠. 예. 뭐 계속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금액도 커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들도 자국의 자본이 쌓이면 네. 실은 이제 워낙에나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사이즈 대비 무역을 잘하다 보니까는 그걸 국내에서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레 해외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서 생활하던 그래서 산업을 막 투자하고 하던 나라인데 네. 이제는 네팅을 해보면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이 더 많은 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서 뭐 전형적으로 배당받고 이자 받고 이러면서 그 이제 경상수지 자체가 플러스가 나는 그런 네. 나라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